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0대3이라는 큰 스코어 차이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조별리그 성적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18점으로 1위, 그리고 벤피카가 마지막 경기에서 디나모 키예프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8점,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번 경기에 패배하면서 7점으로 3위가 되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실패했던 시즌을 살펴보면 바르셀로나가 2014-2015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17시즌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18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실패했고요. 유로파리그에서 뛰었던 시즌을 살펴봐도 2013-2014 시즌에 당시에는 유에파컵이었죠. 유에파컵에서 2013-2014 시즌에 뛰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었었는데 18시즌 만에 바르셀로나가 유로파 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바이에른 뮌헨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기만 했어도 사실 바르셀로나가 자력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태였었는데, 결국은 바이에른 뮌헨에게 심지어 큰 스코어 차이로 패배하면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동시에 유로파 리그에서 뛰게 되는, 이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다소 굴욕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바르셀로나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짓지 못했던 것은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날렸기 때문이고, 결국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벤피카 원정에 가서 0대3으로 패배를 했었고, 그리고 홈에서는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이 두 경기 중에서 단 한 경기만 승리를 했어도 사실 바르셀로나가 16강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에게 승리를 했으면 16강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벤피카와 만났던 두 경기,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과의 마지막 경기를 사실 승리로 가져가지 못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자신들이 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확정짓지 못하고 유로파리그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성적을 살펴보면 2승 1무 3패, 그리고 6경기에서 2골과 9개의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득실차가 마이너스 7점까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바르셀로나의 부진했던 기록을 살펴보면 사실 바르셀로나의 좀 팀 규모나 좀 역사적인 좀 명성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굴욕적인 시즌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번 경기는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좀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경기였었는데, 조금 전술적으로 이 경기를 살펴보면 전술적으로 봐도 바이에른 뮌헨에게 정말 다소 무기력하게 패배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전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바르셀로나는 이번 경기에서 4백과 3백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에는 데스트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이번 경기에 세우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 데스트를 세웠고, 데스트가 오른쪽 윙포워드, 그리고 그 뒤에 아라우가 이제 4백의 오른쪽 풀백에서는 이런 전술로 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할 때는 데스트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이제 5백이 되는 이런 전술로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좀 아라우를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한 이유는 결국에는 데스트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시키면서 오른쪽 풀백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가 민게사가 있었는데, 민게사를 믿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차비 감독이 아라우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하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사네나 아니면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이런 빠른 공격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피드가 빠른 아라우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하면서 사네와 알폰소 데이비스의 좀 공격력을 좀 제어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비 감독이 오늘 경기의 포인트로 가져온 지점은 아라우를 오른쪽 풀백 자리에 배치하면서 사네나 알폰소 데이비스의 스피드를 제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공격적으로 보면 이 차비 감독이 이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덴벨레를 배치했습니다. 덴벨레가 사실은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는 선수지만 사실은 좀 오른쪽 측면에서 뛸 때 덴벨레의
좀 더 자연스러운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차비 감독이 덴벨레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덴벨레가 파바르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게 만드는 이런 전술적인 좀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전술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는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들을 보면 왼쪽에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파바르가 공격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사실 좀 3백처럼 움직이면서 이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격적인 측면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스피드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격 전형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파바르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좀 측면 공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덴벨레가 이 파바르와 스피드 경쟁을 하면서 파바르의 뒷공간을 노려라,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차비 감독이 전략적인 좀 구상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바르셀로나가 이 좋았던 장면들을 살펴보면 덴벨레가 파바르와 좀 스피드 경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바이에른 뮌헨의 오른쪽 측면 공간을 잘 덴벨레가 돌파해내면서 덴벨레가 측면에서 좀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바르셀로나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비 감독이 사실은 뭐 아라우오를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덴벨레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해서 파바르의 수비 뒷공간을 노렸던 장면들, 이런 장면들은 차비 감독이 그래도 좀 이 바이에른 뮌헨의 약점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좀 공격적인 강점들을 막기 위한 좀 전략적인 선택들을 잘 해 나왔다고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바르셀로나보다 지금 현재 전력 차이도 좀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현재 바르셀로나보다 훨씬 더 경기력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이 차비 감독의 좀 전술적인 선택지들을 좀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좀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오늘 경기였었는데, 특히 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무조건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좀 수비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바르셀로나의 그러한 좀 수비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잘 이용해서 빠른 공격 전개와 그리고 유동적인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진들의 좀 스위칭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면서 바르셀로나의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바이에른 뮌헨의 전술적인 좀 측면들을 살펴보면 일단 자네의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차비 감독이 아라우로를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한 것은 결국 자네의 스피드를 좀 막기 위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의 좀 스피드를 막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는데, 이번 시즌 나겔스만 체제에서 자네의 움직임 중에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특징 중 하나가 자네가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비 감독이 아라우오를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자네를 좀 마크하기를 좀 원했지만 자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아라우오가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딸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연히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측면에는 공간이 발생했는데, 이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좀 올라오는 장면도 있었지만 오늘 경기에서 좀 더 위력적인 공격 포인트는 밀러나 레반도프스키가 그 측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갔다는 것. 그러면서 이 피케와 레반도프스키 혹은 피케와 밀러의 스피드 경합이 펼쳐졌는데, 이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와 밀러가 피케보다는 좀 더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이 바르셀로나의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 실제로 경기 장면을 봐도 자네가 아라우오를 좀 끌고 들어가고 이때 밀러가 좀 그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봐도 자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아라우오가 중앙으로 좀 더 끌려 나왔고, 이렇게 되면서 좀 오른쪽 측면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레반도프스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바르셀로나의 측면 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레반도프스키가 크로스를 올려준 것을 이제 밀러가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에는 이 자네가 중앙으로 아라우오를 끌고 들어오고 이때 이 레반도프스키나 밀러가 측면을 좀 공략하는 이런 공격 패턴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서 아라우오를 오른쪽 측면에 배치한 차비 감독의 전술을 좀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의 두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자네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 밀러가 이 아라우오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라우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뒤로 침투해 들어가는 밀러의 움직임을 좀 견제하다 보니까 자네의 움직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네가 중원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네의 슈팅이 엄청난 또 슈팅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득점이 나왔는데,
이러한 득점 장면도 결국에는 자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 그리고 밀러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아라오가 결국에는 자네를 타이트하게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자네의 움직임 자체가 이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에 굉장히 좀 균열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두 번째 공격 포인트는 무시알라의 오버래핑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무시알라가 오늘 경기에서는 톨리소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알라는 오른쪽 윙포워드로 뛰는 선수이기도 하고, 최전방 공격수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밀러의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격 지역까지 올라와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때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작업을 살펴보면 왼쪽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코망이 좌우 측면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주고, 이때 중앙에는 자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밀러, 여기에 더해서 무시알라까지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이 중앙에 4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측면을 커버해야 될지 아니면 중앙을 커버해야 될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알폰소 데이비스의 왼쪽 스피드, 그리고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렸을 때 무시알라의 좀 득점 장면까지 나왔었는데, 무시알라가 이번 경기에서 계속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들을 통해서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었고, 또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경기에서 이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자네가 중앙으로 움직였을 때 레반도프스키나 밀러가 좀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유동적인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무시알라가 중원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오버래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유동적인 전술, 이러한 움직임들이 모든 선수들이 스위칭할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이 나겔스만 감독의 공격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스타일에 완벽하게 이 바르셀로나가 실점을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속도나 기술이나 아니면 제공권이나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갔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슈팅 기록만 봐도 바이에른 뮌헨은 10개,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7개를 기록했는데, 유효 슈팅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6개, 바르셀로나는 2개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 횟수가 4번,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횟수가 3번, 이렇게 결정적인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 횟수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두 팀의 좀 공격적인 파괴력에는 좀 큰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자신들의 축구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좀 실력적인 격차를 확인했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바르셀로나 팬분들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어디까지 좀 떨어질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또 압도적인 또 모습을 보여줬던 그러한 또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